여기 폴란드의 한 고위 관료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들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데요. 폴란드가 무려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군사 계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한국에 유리한 금융 지원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쳤나? 독일의 한방산 전문가가 충격에 빠져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폴란드 관료들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폴란드가 이런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더구나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의 회색빛 가을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바람에 나뭇잎들이 춤추듯 흩날리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오늘 아침에만 벌써 5번째였어요. 국방부 장관한테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죠.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전화를 집어들었어요. 마리아,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까지 그 조달 서류가 필요해요. 대통령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제 이름은 마리아 코발스카예요. 저는 방산 조달 업무를 15년째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맡은 이 일은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준비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거래를 제가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최첨단 군사 장비를 사들이는 일이었죠. 책상으로 걸어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그중 하나는 폴란드 지도였는데 주변국들이 또렷하게 표시돼 있었죠. 동쪽에는 전쟁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있었고 그 너머로는 러시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벨라루스가 있었죠. 이제 이 나라들은 그저 지도 위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 된 거예요. 커피 드실래요? 문 앞에 나타난 제 보조인 토마시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면서 말했어요. 오늘 하루는 한 잔으로는 부족할 것 같네요. 노트북을 열고 필요한 군사 장비에 관한 파일을 꺼냈어요. 목록은 끝이 없을 정도로 길었어요. 152문의 자주포가 필요했어요. 이 자주포는 거대한 이동식 대포 같은 거라 멀리까지 포탄을 쏠 수 있죠. 그리고 72대의 천무 로켓 발사기도 필요했어요. 이 무기는 여러 발의 로켓을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강력한 장비예요. 보통 이런 군사 장비를 구매할 때는 판매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비용을 마련해요. 한국도 예전에 우리를 그 방식으로 도와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두다 대통령님이 신속하게 처리하길 원하셨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이제 3시간 후면 정부위원회에 우리 계획을 발표해야 했죠. 그런데 제가 제안하려는 방법은 위원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였어요.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신 현금을 지불하고 유럽은행과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자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때 전화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딸아이 학교에서 온 전화였죠. 코발스카 씨, 줄리아가 역사책을 또 깜빡하고 안 가져왔네요. 바쁜 와중에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도 이런 평범한 일들은 멈추질 않죠. 누가 대신 가져다 줄 수 있게 해볼게요. 제가 약속했어요.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새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단어들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죠. 왜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빠른 방어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2. 두다 대통령님의 임기가 곧 끝난다. 3. 세계는 변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확신할 수 없다. 타이핑하는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건 단순히 서류나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문제였고 줄리아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죠. 우리 폴란드 사람들은 역사를 너무도 잘 알아요. 과거에 더 큰 나라들이 우리를 침략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있는 한 절대로요. 생각에 잠긴 제 앞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관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토마시가 알려줬어요. 준비되셨나요? 저는 서류를 챙기고 재킷을 단정하게 여미며 벽에 걸린 지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이번에 구매하는 장비가 폴란드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줄리아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폴란드의 모든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 아이들이 평화 속에서 성장할 권리를 생각했죠. 가죠. 어깨를 펴며 토마시에게 말했어요. 역사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차로 걸어가면서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가 실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가 솟구쳤어요. 때로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시작되는 법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방위부 건물로 들어서면서 땀으로 젖은 손바닥을 바지에 문질렀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아침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쏟아졌지만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만 가득했어요. 본 회의실에서 준비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긴 테이블 양옆에는 진지한 표정을 한 정부 관료들이 앉아 있었죠. 몇몇은 이전 회의에서 본 얼굴들이었고 다른 몇 명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각기 다른 정당에서 파견된 대표들 같았어요. 테이블 끝에는 코발스키 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전혀 읽히지 않았어요. 시작하시죠. 장관은 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한국과의 방위 물자 조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그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다른 길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테이블 여기저기에서 손이 번쩍 들렸어요. 미쳤습니까? 한 관료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한국이 제공하는 조건이 항상 좋았는데 그걸 왜 거절하려는 거죠? 또 다른 관료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예산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지 알고나 있습니까? 수십억 주어티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 일이 왜 중요한지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태블릿을 열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인접한 폴란드의 지도를 띄우고 메인 스크린에 투사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 지도를 보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금융 조건을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우리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둡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위협은 순식간에 커질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유럽 은행들은 누군가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유럽 은행들은 이미 협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확보한 금융 제안을 띄우며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의 조건과는 다릅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들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방안이 다시 격렬한 논쟁으로 달아올랐어요. 몇몇 관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논의는 몇 시간이나 계속됐고 저는 설득하고 설명하느라 목이 바짝 말랐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두다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죠. 방금까지의 논의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 거래에서 속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통령님, 저희가 도입하려는 K9 자주포와 천모발사기 한 대 한 대가 우리 국민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패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보여주듯 적절한 장비를 적절한 시기에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대통령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현금 결제 방식이 장비를 더 빨리 확보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 협상에 몇 달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제조가 시작될 수 있어요.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대통령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대통령님은 테이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동의합니다. 마침내 대통령님이 말했어요. 관료의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폴란드 안보의 중요한 발걸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회의실을 떠나기 시작할 때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여전히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코발스키 장관이 제 자리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승인을 받은 건 첫걸음일 뿐이었고 이제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어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를 지켜줄 실제 무기로 이어져야 하니까요. 저녁 무력 건물을 나설 때 석양이 하늘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피곤했지만 자랑스러웠어요. 가끔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더 힘든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대통령 2대의 차량 행렬이 국방부 건물 앞을 떠나는 걸 제 사무실 창문으로 지켜봤어요. 아침 브리핑 이후로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해온 한국 방위산업 계약이 이제 최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대통령님이 다음 주에 진짜 한국에 가신다네요. 제 비서 마리아가 따끈한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따뜻한 커피 잔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돼야죠. 이 계약들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며칠은 마치 계란 껍질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2다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속이 조여오는 것 같았죠. 제가 이 계약을 위해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이제 대통령님이 직접 우리가 선택한 회사들 한화, 현대, KAI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다 선거가 있었고 그와 함께 더 큰 불확실성이 찾아왔어요. 제 책상에 앉아 개표 결과가 나오는 걸 지켜보던 게 기억나요. 도널드 투스크의 정당이 승리하자마자 동료들한테서 걱정스러운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새 정부가 우리 방산 계약들을 전부 재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다 취소될 거예요. 비상회의에서 팀원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이 계약들을 분석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고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면서 폴란드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신경 썼어요. 사실이 우리 편이었어요. 우리에겐 이 무기가 필요했고 한국은 신속하고 믿음직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재검토 과정은 정말 치열했어요. 몇 주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회의에 참석하며 새 정부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설명했어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부터의 위협을 보여주는 지역 지도도 제시했죠. 다른 나라들이 군사 장비를 얼마나 제때 확보하지 못해 고생하는지도 보고했어요. 납품 일정을 보세요. 제가 회의실 테이블에 일정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몇 달 안에 장비를 보내줄 수 있어요. 다른 공급업체들은 몇 년씩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새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던 국방부의 긴장감은 칼로 썰어낼 만큼 팽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전화가 울렸어요. 신임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검토를 마쳤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죠.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 순간 온몸에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의자에 털썩 앉아 길게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가 해냈어요. 새 정부가 모든 걸 숫자 하나하나, 결정 하나하나, 세부 사항까지 전부 검토한 끝에 우리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 계약이 폴란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이었죠. 그 후 더 좋은 소식도 이어졌어요. 첫 번째 납품이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맞춰 시작된 거예요. 한국이 약속한 대로 말이죠. 저는 우리 병사들이 새로운 자주포를 익히고 있는 훈련장을 방문했어요. 종이와 계약서만으론 느낄 수 없던 실감이 그제야 밀려왔어요. 이게 우리가 딱 필요로 하던 거죠. 한 지휘관이 자주포 옆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최신식에다 믿을만하고 병사들도 아주 만족해해요. 마지막 검증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한 일을 주목하면서 이뤄졌어요. 루마니아 군사 참사관이 한국 장비 도입 경험을 배우러 우리를 방문했거든요. 특히 K 전차에 관심이 많았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대신 그걸 도입하는 걸 고려 중이라더라고요. 맞았어요.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긴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리아가 말했어요. 가끔 대담한 선택이 옳은 선택인 거죠. 돌이켜보면 그 힘든 몇 달은 저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할 땐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더라도 끝까지 결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요. 우리가 맺은 계약은 단순히 군사 장비를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폴란드의 미래 안보를 산 거였죠. 그래서 그 모든 스트레스, 잠 못 이루던 밤들, 정치적인 압박이 다 의미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바르샤바에 있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부드럽게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루마니아 쪽에서 메시지가 또 한 통 왔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과의 거래가 예상대로 동유럽 전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이거 믿기 어려우실걸요. 제가 책상 정리를 하고 있던 비서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루마니아가 한국에서 전차 500대를 사려 한대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한 걸 보고 똑같이 따라가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이 소식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루마니아도 우리처럼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군사 장비를 생산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방어력을 확보하려는 거였죠. 그들이 한국과의 우리의 계약을 얼마나 꼼꼼하게 분석했는지도 떠올랐어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대신 K를 선택했대요. 제가 마리아에게 설명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한국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직접 일부 전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독일보다 훨씬 많은 기술 정보도 공유해줬고요. 저는 책상으로 가서 한국에서 보내온 최신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숫자가 정말 놀라웠어요. K 전차를 만드는 현대 로템이 이전에 모든 기록을 깨고 있었거든요. 단 1년 만에 1조 원, 그러니까 미화로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거기다 매출의 약 10%가 순이익으로 남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들의 수주 잔고였어요. 무려 18조 900억 원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5년 동안은 일거리가 충분하겠네요. 저는 아직도 그 수치에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마리아도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모든 게 현대 로템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게 더 특별했어요. 처음으로 이 회사가 철도 사업보다 군수 장비 판매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한 회사를 성장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기분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최신 수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우리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주문이 모두 완료되면 유럽에 있는 K 전차 수가 한국 내 전차 수를 넘어설 거였어요. 우리가 구매한 자주포도 마찬가지였고요. 작은 가족 사업이 국제적인 성공 사례로 변하는 걸 지켜보는 듯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판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처음엔 이 파트너십을 의심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비판들이 잠잠해진 게 떠올랐어요. 벽에 걸린 지도들을 바라보니 우리가 내린 결정이 이 지역 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였어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서도 우리 경험을 묻기 위해 대표단을 보냈고 심지어 핀란드도 흥미를 보였어요. 이 성공은 단순히 전차와 자주포를 파는 걸 넘어선 의미가 있었어요. 국가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한국은 고품질의 군사 장비를 제때 공급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줬고 지식과 기술을 나눠 다른 나라들이 자국 방위 산업을 키우도록 도와줬어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펼쳐지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땐 너무 큰 도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루마니아가 우리 길을 따라오고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는 걸 보니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리아, 제가 창문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다들 얼마나 긴장했는지 기억나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제 봐요. 우리는 단순히 장비를 구매한 게 아니에요. 유럽 방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거죠. 다음 회의를 준비하려고 다시 책상에 앉으면서 우리가 이뤄낸 성과가 자랑스러웠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폴란드의 군사력을 강화한 것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보여줬어요. 서울 어딘가에서 우리 한국 파트너들도 이번 성과에 만족해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앞으로의 일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한국 군사 장비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선택이 더 빛나 보였거든요. 이건 단순한 좋은 구매가 아니었어요. 유럽 방위의 미래를 바꾸는데 우리가 일조한 거였어요. 인도 첸나이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겁고 습한 공기가 벽처럼 저를 때렸어요. 저는 리처드 데이비스라고 하고 미국에서 온 협상 전문가예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는 순간 사무실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또 울리더라고요. 삼성 공장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사실 여기 올 계획도 없었어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시카고의 편안한 사무실에서 훨씬 작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가 왔죠. 리처드, 인도로 당장 가줘야겠어. 상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 공항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첸나이의 스카이라인에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 주황빛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긴박함을 상기시켰죠. 지금 인도에 있는 삼성의 대형 공장 중 하나에서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파업 중이에요.
축구 경기장 2개를 가득 채울 만한 사람들이 다 화난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짐을 기다리는 동안 태블릿으로 현지 뉴스를 확인해 봤는데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삼성 파업 3주차 돌입, 노동자들,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요구, 글로벌 기업들, 인도 투자의 우려 표명 같은 제목들이 떴어요. 기사에 실린 사진에는 공장 정문 밖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 얼굴이 보였는데 그 표정에는 결의와 좌절이 섞여 있었어요. 마침내 제 캐리어가 회전식 컨베이어 벨트에 나왔고 얼른 집어들었어요. 공항 밖에 나가니 운전기사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더라고요. 차를 타고 공항을 떠나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건 월급을 지금의 $300에서 3년에 걸쳐 $430까지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인도에서는 상당히 큰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휴식 시간을 늘려달라거나 에어컨이 있는 통근 버스를 제공해달라는 등의 근무 환경 개선도 요구하고 있었죠. 도로는 완전히 혼잡했어요. 자동차, 오토바이, 릭샤가 마치 복잡한 춤을 추듯 얽히고 설켜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는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고 길거리 상인들이 간식을 팔고 직장인들이 바삐 지나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이요. 손님, 운전기사가 제 생각을 끊으며 말했어요. 라디오에서 추가 파업 소식이 나왔어요. 내일 더 많은 노조가 합류할 거래요. 그건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었죠. 현재 파업에는 인도노동조합 총연맹 CITU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조직은 66만 명이 넘는 회원을 거느린 대규모 노조예요. 만약 다른 노조들까지 합류하게 되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질 거예요. 차가 조용한 거리로 접어들자 호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긴 여정을 마쳤지만 내일이 더 길어질 걸 알았죠. 삼성 경영진과 노조 지도자들 양쪽 모두와 만나야 했고 어떻게든 이들을 화해시켜 파업을 끝내야만 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요. 호텔에 체크인할 때 어깨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번 협상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삼성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도에 투자하려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숫자와 기사 제목들 뒤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정한 임금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과 수익을 지켜야 하는 기업이요. 짐을 방에 내려놓고 곧장 창가로 갔어요. 창밖에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수백만 개의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저 멀리 어딘가에 삼성 공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저는 그곳에서 양쪽을 하나로 묶기 위해 나서야 했죠. 하지만 우선 잠이 필요했어요. 내일은 협상 전문가로서의 제 실력을 시험받는 진짜 시험대가 될 테니까요. 준비를 해야 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어요. 습하고 무더운 챗나이 아침이었죠. 눈앞에 보이는 삼성 공장은 파란 하늘 아래 거대한 하얀 상자처럼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평소처럼 기계 소리나 트럭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수천 명의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정당한 임금을 원한다. 우리는 존중받고 싶다. 제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구호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곧 제 걸음을 멈추게 만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공장 입구를 가득 메운 인파가 각양각색의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일부는 밝은 색깔의 비닐 매트 위에 모여 앉아 물병과 비스킷을 나눠 먹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줄을 서서 깃발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뭉친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제 한 달에 $300로는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한 시위 지도자 라제쉬가 설명해줬어요. 그는 40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격의 남자였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깨끗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식비, 집세, 아이들 학비까지 전부 다요. 우리는 월 $430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도 3년에 걸쳐서요. 그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노동자들은 임금 외에도 다른 요구 사항이 있었어요. 긴 근무 시간 동안 쉴 수 있는 휴게 시간도 늘려주고 제대로 된 구내식당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금은 대부분 바닥에 앉아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라제쉬가 저를 한 무리의 노동자들 쪽으로 데려갔어요.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었고 낡은 사리를 엮어 만든 임시 천막 아래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인 프리아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세탁기를 만들고 있어요. 매일 세탁조를 조립하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그 세탁기를 살 돈도 없어요. 월급이 나오면 2주일 만에 다 써버리거든요. 집세랑 식비 그리고 아이들 교재비로요. 우리 뒤로 보이는 공장은 정말 거대했어요. 세탁기, 냉장고, TV 같은 온갖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곳이었죠. 매일 10,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처음에 삼성은 이 시위를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그게 몇 주로 이어지자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됐어요. 주문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공장 앞에 나타났어요. 회사의 변호사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시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죠. 노동자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화가 나거나 폭력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쳐 있었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끊임없이 버텨야 하는데 지친 거였죠. 긴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것에 지쳤고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기계 취급을 당하는데 지친 거였어요. 이것 좀 보세요. 다른 한 노동자가 자기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어요. 휴게실 사진이었는데 바닥이 콘크리트로 된 좁고 더운 방이었어요.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6시간 동안 서서 일한 후에 쉬고 싶겠어요? 해가 머리 위로 점점 더 올라가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가족들도 함께 왔더라고요.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놀고 부모들은 모여 앉아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단순히 한 공장이나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다른 대기업들도 여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도 인도에 생산 공장을 세울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기업들도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요? 그날의 취재를 마무리할 때쯤 쿠마르라는 젊은 노동자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터무니없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그저 인간답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요구인가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택시를 타고 시위 현장을 떠나는 동안에도 그들의 구호 소리는 점점 멀어졌지만 수천 명의 결연한 얼굴들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변화에 대한 절실한 외침이었고 누군가는 그 부름에 응답해야 했어요. 협상가로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어봤지만 인도에서 마주한 상황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미국이든 동남아 어디서든 제가 익숙했던 규칙들이 있었는데 여기선 전혀 달랐어요. 첸나이에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공장 정문 앞에 서서 아침 더위 속에 모여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물결치듯 오르내리며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구호를 외쳤죠. 따뜻한 바람 속에 붉은 깃발들이 나부꼈어요. 몇몇 노동자들은 담요 위에 둘러앉아 뜨거운 차이티를 나눠 마시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줄지어 서서 타밀어와 영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정당한 임금을 원한다. 한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었고 노동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라. 다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파업을 주도한 건 인도노동조합 연맹 CITU였어요. 보통의 노동조합이 아니었죠. 회원 수가 인도 전역에 66만 명이 넘는 거의 작은 군대나 다름없는 조직이었어요. 이들은 유력 정치인들과 연결돼 있었고 전화 한 통이면 일들이 바로바로 움직였어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삼성 경영진에게서 또 메시지가 와 있었죠. 생산 전면 중단. 가능한 한 빨리 해결 요망. 공장이 문을 닫은 하루하루가 회사에 수백만 달러 손실을 안기고 있었어요. 그때 제 현지 조수 프리아가 서류철을 들고 제 옆에 나타났어요. 썰노조 대표들이 회의 준비가 됐다고 해요. 하지만 많이 화가 난 상태예요. 삼성에서 파업 전에 3달 동안 그들의 편지를 무시했다고 불만이 많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넥타이를 바로 맸어요. 삼성 쪽 팀은 어때요?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에요. 변호사들도 데려왔어요. 이런 변호사라니. 변호사들이 끼면 협상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공장 부지를 지나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텅 빈 조립 라인들은 어딘가 쓸쓸하고 낯설어 보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곳이 수천 대의 세탁기와 TV를 생산하는 활기로 가득 찼을 텐데 지금은 오직 밖에서 들려오는 시위 구호의 메아리만 울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마치 압력솥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쪽에는 흰 셔츠에 도티를 입은 5명의 노조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반대쪽에는 어두운 정장을 입은 삼성 경영진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 때문에 방 안이 더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데이비스 씨, 노조 대표인 쿠마르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이들은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첸나이 같은 도시에서 한 달에 $300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삼성 측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그들의 수석 협상가 박 씨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모든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금은 이 지역 기준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대화는 아무런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마치 같은 선로를 달리는 두 기차가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것 같았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노조 대표 중 한 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전화를 끊은 뒤 쿠마르 씨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죠. 그러자 쿠마르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정문 쪽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몇몇 노동자들이 공장 담을 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폭력 사태로 번질 수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지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만약 폭력이 시작되면 해결책을 찾는 게 10배는 더 어려워진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일단 휴식을 갖죠. 15분만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쿠마르 씨, 밖에 계신 분들 좀 진정시켜 주시겠어요? 박 씨, 잠시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 회의실을 나가자 저는 창문 너머로 바깥 군중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공장 부지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우리가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어두워진 뒤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난 20년간의 경험으로 이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몇 시간이 이 교착 상태를 끝낼지 아니면 삼성의 인도 내 미래를 끝낼지를 좌우할 거예요. 이 문화적 차이, 경제적 압박, 그리고 인간적인 요구들이 얽힌 미로 속에서 제가 길을 찾아내야만 했죠.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저는 몇 시간 동안 계산에 매달렸어요. 임금을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예산 계획을 더 잘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버스를 더 늘리면 근로자들이 덜 피곤하게 출근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겠죠. 휴게실을 개선하면 근로자들이 더 만족하면서 실수를 덜 할 거예요. 호텔방에서 서류와 빈 커피잔에 둘러싸여 있던 어느 늦은 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임금 인상을 생산 목표에 연동시키면 어떨까? 근로자들이 회사의 성공에 기여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치 공장의 성공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처럼요. 저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개선 계획도 짰어요.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 103대 추가, 제대로 된 좌석과 시설을 갖춘 휴게실 3곳 신설, 긴급 상황에서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특별 기금 마련, 연간 휴가 5일 추가, 다음 달부터 식비 지원금 인상.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아이디어들을 양측에 발표했어요. 설명하는 동안 방 안 공기는 팽팽했어요. 제가 각 항목을 설명할 때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찡그렸지만 모두가 경청하고 있었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작은 될 수 있어요. 조금씩 이 공장을 모두에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사람들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어쩌면 정말로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늦게 호텔방에 앉아 종이 더미와 빈 커피잔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첸나이의 도시 불빛이 반짝였고 저는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고민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있었거든요.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책상 위에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펼쳤어요. 한쪽에는 제가 찍은 휴게실 사진이 있었는데 작은 방에 딱딱한 벤치들만 있고 환기도 잘 안 되는 모습이었죠.
다른 한쪽에는 삼성의 재정 보고서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놓여 있었어요. 가운데엔 제가 생각해둔 해결책들을 적어둔 메모장이 있었고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떠다녔어요. 월 300달러로는 노동자들이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어요. 제가 직접 시장 가격도 보고 계산을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월급을 430달러로 올리는 건 삼성이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했어요.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늦은 밤에도 도로에는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퇴근하는 듯한 노동자 몇 명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곤해 보이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낮에 한 노동자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우린 가족 같은 사이예요. 그냥 우리 가족이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급하게 책상으로 돌아가 메모를 시작했어요. 큰 폭으로 월급을 한 번에 올리는 대신 6개월마다 조금씩 올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노동자들은 급여가 꾸준히 나아지는 걸 체감할 수 있고 삼성도 예산을 맞춰가며 조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노동자들과 대화하면서 사소하지만 쉽게 고칠 수 있는 불만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휴게실은 너무 덥고 버스 노선은 한정적이고 구내식당 음식은 점심때가 되면 항상 식어버린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해결책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저는 새 종이를 꺼내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 즉시 개선할 부분, 선풍기와 편안한 의자를 갖춘 더 나은 휴게실. 2. 교통편, 더 많은 노선을 다니는 에어컨 버스 추가. 3. 식사, 따뜻한 식사와 더 나은 식사 지원비. 4. 안전, 더 나은 교육과 장비 제공. 5. 가족 지원, 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을 위한 지원. 각 항목 옆에 비용도 대략 계산해 봤어요. 예를 들어 휴게실에 선풍기와 편안한 가구를 추가하는 건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 노동자들에게 큰 호감을 줄 수 있죠. 반면 버스 노선을 늘리는 건 비용이 좀 더 들겠지만 노동자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저는 파텔 씨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만 동네를 지나는 유일한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했었죠. 데이비스 씨,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왕복 4시간을 버스에서 보내요. 그 시간에 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버스 노선을 늘리면 파텔 씨 같은 노동자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다시 숫자를 맞춰봤어요. 급여 인상을 공장 성과에 연동시키면 양쪽 모두에게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이 잘 운영될 때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삼성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아이디어를 추가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동자들에게 자동으로 급여 인상을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삼성에게도 숙련된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해가 떠오를 때쯤 저는 계획을 완성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자들은 원하는 만큼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결국 인상을 받을 거고 근무 환경은 즉시 개선될 거예요. 삼성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양쪽에 제 계획을 발표할 준비를 하면서 긴장되지만 희망도 느꼈어요. 호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바로 매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잊지 마.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노동자들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삼성이 성공하도록 돕는 거지. 서류를 챙겨 방을 나섰어요. 아침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고 벌써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삼성과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사업을 하려는 모든 국제 기업들에게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제 계획이 양측의 갈등을 협력으로 바꾸는 다리가 되어주길 바랐어요. 협상이 시작된 지 15일째 되는 날, 저는 큰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테이블 주위에는 피곤한 얼굴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한쪽에는 삼성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노조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공기 중에 먼지들이 반짝였고 모두가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주간의 협상 끝에 이제 중요한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말하자 통역사는 제 말을 타미로로 조심스레 옮겼어요. 양측 모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최종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손이 약간 떨렸는데 두려워서가 아니라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자서 그런 거였어요. 합의서가 모두에게 공정한지 확인하려고 지난 3일간 하나하나 검토했거든요. 합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삼성은 즉시 임금을 15% 인상하고 2년 동안 추가로 10%를 더 올릴 것. 식비는 하루 50루피에서 75루피로 인상될 것. 회사는 편안한 의자와 깨끗한 식수를 갖춘 새로운 휴게실을 지을 것.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103대의 에어컨이 설치된 버스를 새로 운행할 것. 만약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면 가족에게 1년치 급여와 보험금이 지급될 것. 직원들은 매년 휴가를 2일 더 받을 수 있을 것. 먼저 공장장인 박 부장님이 펜을 들었어요. 그의 눈에서 안도감이 보였죠. 파업으로 회사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애플과 구글 같은 다른 대기업들이 이번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때 노조 대표인 쿠마르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죠. 그는 주위에 있는 노조 대표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원했던 모든 걸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영어로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이번 합의는 좋은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합의가 미칠 영향을 생각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젊은 엄마,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 이상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나이 든 직원,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가족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밖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쿠마르 씨가 밖으로 나가 손을 들어 승리의 표시를 하자 환호성이 창문을 흔들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위층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제 일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다음 일주일 동안 새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일을 도왔어요. 직원들이 새 휴게실로 짐을 옮길 때 그들의 얼굴에 비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죠. 새 에어컨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직원들이 미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젊은 직원들 중에는 더 많은 변화를 더 빨리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일부 관리자들은 추가 비용에 대해 걱정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합의가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프리아라는 직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가장 열성적인 시위자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녀의 10대 딸이 통역해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소중한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택시를 타고 공장을 지나갈 때 근무 교대를 하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시위용 피켓은 사라지고 다시 일상의 활기찬 모습이 돌아왔더라고요. 그 공장은 전 세계에 팔릴 세탁기와 TV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 합의가 인도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생각했어요. 만약 대기업과 노동자들이 협력할 방법을 찾는다면 인도가 모두가 기대하는 제조업 강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지금처럼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비슷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다른 기업들의 메시지였어요. 이번 삼성 합의가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된 거예요. 이제 다른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해법을 찾고 싶어 했어요. 공장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저는 피곤했지만 희망이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여러 직장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번 도전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동시에 중요한 것도 깨달았죠.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을 때 아무리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